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주 운정 신도시에 살고 있는 47살의 주부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땅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을 했었죠. 그놈의 땅이 뭔지 제 아들이 최근 공부를 시작한 한국사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싸움은 땅 따먹기 싸움이더라고요. 그 땅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그런데 그 싸움이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댁에서도 이 땅 때문에 가족 간 주먹 다툼까지 생겼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도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골집에 시집을 왔죠. 그때 제 지인들은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어디? 파주? 정확히는 파주에서 10분 정도 더 차 타고 들어가야 돼. 갑자기 무슨 파주야? 거기 북한이랑 전쟁 나면 바로 쳐들어오는 곳 아니야? 요즘은 시골 살아도 다들 서울로 나온다는데 너는 왜 역으로 거길 들어가? 뭐 먹고 살려고? 너 그거 파주 분들이 들으면 아주 큰일 날 소리다. 조심해. 뭐 먹고 살긴 거기에도 일할 거 많습니다. 세상에. 다들 말리는 결혼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뜯어 말리셨죠. 하지만 남편 하나 보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살던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로 시집을 갔어요. 모두들 우려하는 결혼이었지만 남편도 좋고 시부모님들께서는 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생활도 저는 만족했어요. 서울 생활과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죠. 마구잡이로 개발된 서울과는 다르게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여서 그런지 깨끗하고 좋았어요. 물론 저희 집은 신도시에서 좀 더 들어간 미개발지긴 했지만 차 끌고 나오면 금방 도심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에나 문제가 되는 요주의 인물이 있잖아요. 시댁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재수 씨 참 이상한 사람이네. 다들 서울 가서 살고 싶었는데 뭐하러 이런 깡시골에 내려왔어? 첫 만남부터 제게 반말을 하며 말을 하는데 느낌이 팍 왔죠. 이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요.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따지고 들면 남편보다 떨어지는 대학을 나왔으면서 허세는 더 심하게 부렸죠. 저는 사람을 학벌순으로 줄 세우는 거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딱 저와 반대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수능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거든. 그런데 어쩌겠어. 재수하면 서울대도 어렵지 않게 가겠지만 시골에서 힘들게 일하는 부모님 생각해서 내 실력보다 좀 낮춰서 들어간 거였지. 내 말 뜻 이해했어?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안 좋은 대학 나오셨나? 내 말의 숨은 뜻을 모르시네. 수능 볼 때 언어 영역 점수 낮았지?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내 동생 민준이보다 공부 잘했고 원래 실력대로라면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라고.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 네. 저 신부님,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아주버님은 저런 허세를 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붙들고 떠들고 있던 거였어요. 이제 아주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시죠? 자기가 가진 미세먼지만큼 작은 자랑거리를 아주 크게 부풀려서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아주버님이 제게도 존댓말을 해주긴 했어요. 저한테 야야거리며 반말하다가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혼났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주 입이 대빨 나와서는 존대해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결혼 이후 아주버님이 볼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서울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아주버님이 일하는 회사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휴가 겸 파주 본가로 내려오셨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온 가족이 모여 다과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 허세 가득한 자기 자랑이었죠. 여기도 참 눈 많이 낮춰서 입사했어. 사실 더 좋은 곳도 합격했는데 뭐 비전을 본 거지. 우리 회사의 목표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일치했거든. 아이, 목표가 뭐냐고? 세계, 인류.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는데 잘도 묻고 잘도 대답하더군요. 아주버님의 말에 남편은 그냥 쓴웃음 지으며 입을 닫았어요. 그저 시부모님들께서만 대단하다고 건성으로 맞장구 쳐주셨죠. 그 이유를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땡땡옷 개발팀에 있으시다고요? 우와, 신기하다. 네, 왜요? 아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 처음 보셨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오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저희 오빠 결혼식 때 보셨죠? 네? 오빠요? 네, 오빠 이름이 박희순인데 전략개발팀 과장인데 아세요? 아, 네, 박 과장님이요. 아이, 네,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들어는 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아주버님 말수가 줄어들더군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오빠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같은 회사 같은 건물 안에서 사돈이 일하고 있으니 서로서로 잘 봐주라고 말해두려고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전화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 집에 와서 알았어요. 형 땡땡5에서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이야. 형님이 일하시는 본사 사옥 말고 구로 쪽 물류센터에서 일할걸. 응? 그럴 리가. 아주버님이 분명 본사... 거짓말이야. 형이 그냥 허세 부리는 거야. 에? 왜?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기죽기 싫어서. 당신한테 부끄럽고 미안해. 형이 좀 저런 성향이야. 당신도 모른 척 해줘. 나도 모르는 척 하는 중이야. 저런 건 더 짚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저런 허세가 고쳐질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거짓말인 거 탄로나면 영린 건드린 것처럼 난리 칠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줘. 부탁해.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준비하시는 어머님 도와드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방을 나가니 아주버님이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으시더군요. 혹시 박희순 과장님한테 제 이야기 하셨어요? 네? 그제야 간밤에 남편이 말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죠. 남편 부탁도 있고 해서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아직요. 생각해봤는데 말 안 하려고요. 사돈끼리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서로 정체 알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 말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아주버님은 아침을 2그릇이나 먹더니 급히 서울 자취방으로 가버리더군요. 이게 아주버님 만행의 시작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정확히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민준아, 어쩌면 좋니? 네 형 지능이가 일을 그만뒀다는구나.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사업이요? 형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것보다 돈이 어디 있어서 형이 돈을 모아두진 않았을 텐데. 그게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겠다며 시부모님 땅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더군요.
남 밑에서는 일하는 게 어렵겠어. 의견 충돌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네. 나중에 보면 다 내 말이 맞는데 멍청한 상사들이 늙은 사람들이라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 그래서 나 내 사업 해보려고.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참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의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난 반대야.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해도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 게 사업이야. 그런데 부모 돈으로 사업하겠다고? 그것도 아주버님이? 난 무조건 반대야. 시부모님 밭일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 한 큐에 날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남편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이템부터가 없었습니다. 일단 땅부터 팔아봐요. 무슨 사업할지는 천천히 구상할게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들이밀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뭐? 천천히 구상할 테니 땅부터 팔아보라고? 이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결혼하고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대노였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저렇게 화가 나시니 무섭기만 했는데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시위를 하듯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서울 자취방을 모두 정리하고 파주 본가에 와서는 단식 투쟁을 하셨죠. 와, 진짜 밉상이더라고요. 꼭 5살짜리가 마트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부모에게 변신 로봇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때를 부리더라고요. 꼬맹이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아주버님은 키 165에 몸무게는 100kg도 넘어 보이는 외형으로 때를 부리니 진짜 제 동생이었으면 패버려서 정신 차리게 했을 겁니다. 문제는 아주버님의 진상짓이 2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건 또 시키지 않아도 성실하더군요. 시부모님께서 화도 내보시고 설득도 해보셨어요. 제 남편도 자기 형인 아주버님을 설득했지만 진짜 고집 한번 장난 아니더군요. 결국 아주버님이 투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를 포함 모든 시댁 식구들은 백기를 들고 말았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하셨어요. 그래도 2년간 놀기만 한 건 아닌지 아주버님도 나름 사업 계획을 잡았더군요. 하긴 그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진짜 막장이었던 거지만요. 아주버님의 첫 사업 아이템은 카페였어요. 네, 요즘 그렇게도 흔하디 흔한 커피 파는 곳이요. 2년 동안 생각한 사업 아이템 치고는 너무 흔한 거 아닐까요, 아주버님? 재수 씨는 감이 너무 떨어지셔. 제 친구 중에 음식 장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깃집을 시작했는데 뭐 했는 줄 아세요? 글쎄요.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악어 고깃집 열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얄짤없이 바로 망했어요. 누가 악어 고기를 흔하게 먹어요? 안 먹지. 그 친구가 악어 고기 말고 삼겹살집 열었으면 대박 났을 겁니다. 주말에 번화가 가보세요. 삼겹살집은 다 문전성시지. 내 말은 익숙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말이 일리가 있긴 했어요. 특이한 걸로 모험을 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덜 망하는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새 사업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왕 하는 거 잘 되셔야 시부모님도 좋은 것일 테니까요. 아주버님의 사업 자금은 시아버지께서 땅을 팔아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난 니들에게 공평하게 유산 나눠주려 했다. 그러니 이번에 첫째 진홍이 너한테 땅 팔아 사업 자금 해주면 나머지 땅 절반은 네 동생 민준이 몫인 거야. 이거 분명하게 명심해라. 한마디로 이제 네 몫의 유산은 없다는 말이야. 알았냐? 두말하지 말고 각서도 써두거라. 걱정 마세요. 이제 저 대박 성공해서 돈방석 앉을 텐데
뭐 그 푼돈에 욕심내겠어요? 안 그래요? 대단하신 자신감이었죠. 아주버님은 자기가 말하는 그 푼돈이 없어서 평생 농사 지으신 시부모님 땅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가져가는 주제의 말입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서는 아끼시던 땅 절반을 파셨어요. 그 돈으로 아주버님 사업자금을 대주셨죠. 이 일에 대해 친정엄마에게 말하니 친정엄마도 엄청 아깝다 하시더군요. 사업한다고 땅 함부로 파는 거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땅 팔고 집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엄마는 한 번도 못 봤다 얘. 선미야, 엄마는 그 땅 너무 아깝다. 어쩌겠어. 이미 결정된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반만 파시고 나머지 반은 민준 씨한테 물려준다는 거지. 아주버님은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시아버지가 땅 팔아 마련해준 사업자금으로 카페를 차리셨어요. 꽤 규모가 있는 카페였어요. 빵도 팔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20개쯤 되는 큰 카페였죠. 아주버님 사업은 잘 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주버님 말만 들어보면요. 걱정 마, 엄마. 내가 아주 돈을 쓸어 담고 있어. 조만간 2호점도 낼 거야. 그래. 그 말대로라면 다행이다. 잘 된다고 게을러지지 말고 항상 초심 잃으면 안 된다. 진홍아 알겠지? 아주버님의 초심이라면 허세가 아니었던가요? 제발 그 초심 잊어주셔야 할 텐데라는 망상을 할 때쯤 아주버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다음 주에 예비 형님이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왔죠. 생각보다 너무 예쁜 분이었어요. 귀티도 나는 게 부잣집 딸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비 형님의 등장만큼 놀라게 한 게 더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차였습니다. 시골 마을에 점심때쯤 엄청난 굉음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뭔가 싶어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서울에서도 아주 가끔 보던 슈퍼카였어요. 뭐야, 이런 비포장도로 시골길에 누가 저런 걸 타고 온대? 아주 허세가 뇌를 지배했구만. 그런 슈퍼카들은 보통 차체가 낮아서 절대 비포장 도로에는 끌고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차문이 열리면서 내리는 사람이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을 보는 순간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예비 형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고 그 모습을 떠날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그쪽이라고 불러도 되죠? 예비 동서이긴 한데 그쪽이라고 부르는 건 좀 예의에 어긋나니 결혼 전에는 선미 씨라고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손희 형님이지? 네? 아, 네. 인사드리러 오자마자 저한테 반말을 하는데 보통이 아닌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어쩜 아주버님과 똑같더라고요. 담배 한 대만 태울게. 진홍 씨 부모님한테는 비밀이다. 알겠니? 아, 소똥 냄새. 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산다니? 대신 공기는 좋아요. 그리고 거름 냄새인데 근처에 축사는 없어요. 몰라. 축사든 거름이든 똥 냄새 개쩌네. 동서는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서 모르겠지만 난 서울 사람이라 이런 냄새에 취약해. 못 참겠다고. 답도 없는 서울 부심에 어이가 없었죠. 그러더니 태우던 담배를 한 손으로 튕겨서 끄는데 오랜 꼴초의 향기가 진하게 나더군요. 나도 서울 사람이었어. 내가 너보다 서울에서 더 오래 살았다 어린 거사.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인사만 드리러 온 예비 형님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냥 속으로만 궁시렁거리고 말았죠. 아무튼 그 길로 아주버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집은 강남에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했더군요. 이야, 아주버님 진짜 제대로 성공하셨나 봐. 강남 집값 장난 아닐 텐데. 월세래. 어?
강남 아파트 월세 장난 아닌데? 대체 왜? 에휴, 나도 모르겠다. 허세남과 허세녀가 결혼하면 강남 월세가 되는 거지 뭐. 진짜였어요. 형님도 아주버님만큼 허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뭐를 그리 맨날 사는지 가방이랑 해외여행 사진이 끊임없이 형님 카톡에 업데이트 되더군요. 그래도 형님과 제가 물리적으로 얽혀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어요. 형님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는 차로 2시간이 넘게 떨어져 있는 파주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에나 한 번씩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도 저를 딱히 괴롭히지는 않았죠. 다만 똥냄새 난다며 괴로워하다가 서둘러 집에 갈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결혼 2년 만에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눈이 있으면 보시라고요. 아버님 아들놈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형님은 2시간 거리나 떨어져 있는 시댁으로 달려와서는 자신의 멍든 눈을 시부모님에게 보여주었어요. 아주버님이 술 마시고 때린 폭행의 흔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야, 꼴의 남자라고 바람도 났어요. 그것도 술집 여자랑. 저 그 인간이랑 못 살아요. 이혼할 겁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위자료 가득 준비해 주세요. 위자료를 왜 여기 와서 달라고 하는지 이해 불가였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다행히도 아이는 없었죠. 이때 시아버지께서 매를 드셨어요. 늙은 아들놈이지만 잘못을 했으면 패야 한다고요. 아빠는 지금 내 나이가 몇 개인 줄 알아? 내일 모레 40이야, 40. 아빠 눈에는 내가 아직도 중딩으로 보여요? 무슨 회초리야? 넌 철들려면 아직도 멀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안사람한테 손을 대 대긴. 사람부터 돼야지 이거사. 에이씨, 내가 사람 아니면 아빠 뭔데? 더러워서 나 이제 여기 안 와. 아버지도 후회하지 마셔. 늙으면 남는 거 자식뿐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는 가버리셨죠. 그쯤부터 시아버지께서 밤만 되면 술을 드시고 주무셨어요. 아버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랑 민준 씨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적당히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2잔이 3잔 되고 나중에는 한 병씩 마시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만 드시라고 했지만 언제나 알겠다고 하시면서 다음 날 밤이 되면 또 술을 꺼내 드셨어요. 어느 부모가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라고 그냥 내쳐버리겠어요. 시아버지에게는 첫째인 아주버님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술에 기대어 보내시던 시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른 의미로 술에 빠져 살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가고도 남편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는 아주버님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아주버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주 단란주점에서 사나 보다. 누가? 아주버님이? 그래, 안부 전화할 때마다 술 마시고 있고 옆에 여자 끼고 있네. 이혼하시더니 아주 제대로 유흥에 빠지셨구만. 버는 돈 다 술하고 여자에 쓰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서울에 올라가서 형 좀 만나고 와야겠어. 아서 아버님이 회초리까지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주버님이야. 당신 말 들을 것 같아? 그러다가 형제끼리 싸움만 나지. 아유, 걱정이다 정말. 아버님은 자식 걱정에 매일 밤 술을 드시는데 아주버님은 그것도 모르고 여자 끼고 매일 술을 마시니. 에휴. 아주버님은 그렇게 돈을 버는 족족 여자 나오는 술집에 쓰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방에 모든 돈을 여자에게 주고 마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한 지 8개월쯤 지났을 때라고 기억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또 여자를 데리고 왔죠.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그 여자 인상이 강렬했어요.
얼굴은 하얗게 예쁘게 생겼는데 성형을 많이 했는지 꽤나 인조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옷차림이었죠. 진짜 팬티가 보일 정도 짧은 치마에 가슴이 다 비칠 정도의 블라우스를 입고 왔어요. 결혼할 여자라고 아주버님이 소개하는 걸로 봐서는 그 여자도 이 자리가 예비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는 자리라는 걸 알았을 텐데 어쩜 저렇게 차려입고 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주버님이 제대로 일을 터뜨리고 말았죠.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이 정신이 나가서 싸구려 술집 여자 데리고 온 줄 알았다고요. 뭐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주버님은 재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더군요. 아니, 네 인생 언제 남한테 물으면서 살았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거라. 시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죠. 아주버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그 상황에서도 무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는데 그땐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잠깐 집밖 마당으로 나와서 큰 숨을 쉬는데 그 여자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담배를 꺼내서 물더군요. 인사드리러 와서 담배 무는 건 무슨 이 집안 예비 큰며느리 전통인가?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아주버님과 함께 나왔죠. 자식된 도리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 내시면 저도 기분 나쁘죠. 결혼식에 오셔서 식사나 하고 가세요. 날짜 다시 알려드릴게. 가자, 자기야. 그러더니 아주버님은 다시 고급차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렸어요. 2달 뒤쯤 결혼식이니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헤어졌냐고요? 아주버님이 또 여자한테 손찌검을 했냐고요? 둘 다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아주버님을 제대로 털어먹고 도망을 갔거든요. 어디서 만난 건데? 진짜 이름 몰라? 강남 바에서 만났어. 아니, 사실 클럽에서. 이름은 지금까지 소희라고 알고 있었어. 분명 나한테 분당에서 한의원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경찰에서 그 여자 이름이 한소희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 여자가 한다는 한의원 가본 거야? 아니, 가보지는 않고 사진으로만. 형! 그 여자는 꽃뱀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꽃뱀에게 제대로 물렸더군요. 사치를 일삼아서 얼마 벌지도 못한 돈을 그 여자에게 다 털리고는 아주버님은 카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아주버님은 한동안 소리를 지르며 전국으로 그 여자를 잡으러 다녔지만 제가 볼 때 아주버님보다 그 여자가 서너 단계는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주버님이 파주 고향집에 나타났습니다. 거의 노숙자 몰골을 하고서는요. 재수씨, 저 당분간 여기서 살게요. 미안한데 밥 좀 남은 거 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다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거죠. 시댁에 들어온 아주버님은 정말 한량 그 자체였어요.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뻔뻔한 사람으로 정의하기로 했죠. 야, 여기 양주 남은 거 어디 있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형, 대낮부터 양주를 왜 찾아? 넌 낮이지만 난 밤이야. 피곤해. 어제 밤샜잖아. 빨리 육개장에 양주 반주하고 잘 건데 이게 어디 갔냐? 쫄딱 망해서 본가에 들어온 아주버님은 매일 게임을 하느라 밤샘을 해댔죠. 그러고는 남들 한참 일할 시간에 술 마시고 자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흔히들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는 뜻인데
이때 아주버님 나이가 40이었어요. 아이, 너 그냥 나가 살아라. 제가 나가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어? 아, 왜요? 아이, 독립하게 돈 좀 주시게? 장남이 매일 술 마시면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시아버지가 먼저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술 마시는 꼴이 하도 속 터지니 나중에는 술까지도 싫어지시더래요. 할 거 없으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놀지 말고, 아이, 나와서 일이나 도와. 다들 얼마나 바쁜지 네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빈둥거리는 거냐? 저는요, 아버지, 상처를 받은 영혼이라 그런 일을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투자해 보실래요? 아이, 투자? 저한테 투자하세요. 저 사실 사업 잘했잖아. 그 미친년한테만 안 털렸어도 지금 잘 나갔어요. 그년 생각하니 또 계열받네. 야, 민준아. 야, 박민준. 나가서 술 좀 사와. 남편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재수씨가 심부름해야겠네. 나가서 소주 2병이랑 열라면이랑 그리고 담배 2갑 사가지고 와. 그때였어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 뒤통수를 후려치셨죠. 나가, 이 녀석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아이씨, 왜 때려? 아빠면 다야? 나으면 때려도 되는 거야? 확시 열받으면 아빠고 나발이고 고소해서 깽깐 무는 수 있어? 알아요? 신고해. 나도 너 같은 거 이제 자식 취급 안 할 테니까 신고해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아주버님과 시아버지가 뒤엉켜 난투극이 벌어졌죠. 아주버님, 하지 마세요. 야! 제가 급하게 마당에서 대걸레를 가지고 와서 아주버님 등을 때리면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웃집 아저씨들이 달려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잠시 들렸던 옆집 함씨 아저씨와 아들들이 제 비명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뒤엉켜 있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떼어놓으셨죠. 시아버지는 이마 쪽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으셨고 저는 급하게 수건을 가져와 닦아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쩜 좋아. 형님, 무슨 일이요? 치농이 이 새끼가 아버지를 때려? 야! 그런데 방금까지 마당에서 씩씩거리고 있던 아주버님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 방에서 아주버님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다 아버지 잘못이야. 알았어? 난 잘못 없다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함씨 아저씨 아들들이 아주버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주버님이 몽둥이를 들고 저항을 하길래 시아버지가 그냥 보내주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112가 왔고 시아버지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쯤 제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달려왔죠. 남편은 상황을 모두 듣고는 아주버님을 잡으러 가려 했어요. 형이고 나발이고 묻어버린다는 거 간신히 말렸네요. 시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갈비뼈도 2개나 부러지고 이도 하나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도 있었어요.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개를 낳았어, 개를. 어떻게 지아버지를 때릴 수가 있니? 응?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니, 진홍아?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아주버님은 집에 있는 현금과 금부치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더라고요. 옆집 함씨 아저씨 부자가 와서 싸움을 말렸을 때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평소 눈여겨보던 돈과 금을 챙겨 도망간 거였죠. 아주버님은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아주버님이 사라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별탈 없이 완치하셨죠. 저는 그 사이 아들을 2이나 낳았고요.
그때쯤 남편과 서울로 올라가서 정착을 해야 하나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일을 하자니 일 자체도 동네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 어느 날 아주버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이번에는 독일산 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죠. 잘들 살고 있었어요. 캬, 이 동네는 그대로네. 변하질 않아. 아우, 냄새, 씨. 너, 이놈이, 씨. 네가 여기가 어딘데 나타나?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남편이 주먹을 날렸어요. 미처 제가 말릴 새도 없었죠. 죽고 싶어서 찾아온 거냐? 그래, 잘됐다. 너 여기 다시 나타나면 무사할성 싶었어? 6년 전에 도망 안 갔으면 너 내 손에 작살났어, 알아? 급하게 제가 달려와 남편을 막았어요. 아니었으면 정말 아주버님은 남편 손에 작살이 났을 거예요. 그만큼 6년 전 사건은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아주 운 좋은 케이스로 치료가 되었으니 망정이지 만에 하나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환영 인사 요란하게 해주네. 야, 형을 때리냐? 그것도 니들 구원해줄 사람을? 뭐? 뚫린 입이라고 개소리가 아주 술술 나오지? 넌 더 맞아야 해. 어디서 쳐맞아도 그 개소리가 흘러나오나 보자. 서울 가려고 하는데 돈 없다며? 뭘 그리 놀란 눈으로 봐. 왜? 딱 맞췄냐? 야, 나도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들 많아, 임마. 그래서 형이 온 거야. 이번에 진짜 대박 투자권 들고 온 거라고. 아버지는 집에 있으시냐? 야, 가자. 6년 전 일 무릎 꿇고 사죄하게. 그러더니 아주버님은 집으로 향하셨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 뒤를 따랐죠. 대체 뭔 꿍꿍인지 지켜보자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절대 믿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사죄하고 가지고 도망간 어머니 금부치도 다 내놔. 신고해버리기 전에. 그깟금 몇 돈이나 된다고. 야, 내가 10배로, 아니 수백 배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주버님은 집으로 갔어요. 집에는 시부모님께서 쉬고 있으셨는데 아주버님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아버지, 불효자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그냥 잠든 날이 없었어요. 매일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와 무릎이 깨지도록 꿇어앉아 용서 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불효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세요, 아버지. 한참을 눈물을 쏟으며 이마를 마룻바닥에 찍으며 사죄를 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하도 애절하게 용서를 비니 저도 순간 이거 진짜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용서를 해달라고? 왜 또 이 집에 들어와서 빈대 붙겠다는 게 네 뜻이냐?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제 나이 46살이에요. 제 앞가림 스스로 해야죠. 아버지, 저 먹고 살 만큼은 벌면서 살고 있어요. 진짜 다른 뜻 없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왔습니다. 믿어주세요. 아주버님은 정말 일주일 내내 시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아주버님을 용서해 주셨죠. 남편은 믿지 말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을 한 번 더 믿어준다는 입장이셨어요.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자주 시댁을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몸에 좋은 약초들과 영양제를 한 보따리 가지고 왔죠. 물론 저와 남편 것도 함께해요. 시어머니께서는 큰아들이 철이 들었다고 정말 반성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좋아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무언가 확실히 믿지는 못하는 눈치였어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인간 뭔가 숨겨놓은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해. 저럴 인간이 아니야. 남편 생각이 맞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아주버님은 최종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땅 남아있죠? 아이, 땅은 왜? 이거 팔아서 네 사업자금 해줄 일 없다. 아이,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아는 형님이 별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가 마음에 드나 봐. 시세보다 2배는 비싸게 산다는데? 어때요, 아버지? 이번 기회에 그 땅 파시는 거 어때요? 또 그거 팔아서 사업하겠다는 거야? 아이, 넌 좀 빠져. 아버지, 좋은 기회야. 내가 말 잘해서 더 받아볼게. 진짜 그 형님이 가진 게 돈뿐이 없어서 비싸게 팔 수 있다니까? 그리고 판돈? 아이, 나 한 푼도 안 가져. 그냥 아버지 다 가지셔. 나 자식된 입장으로 그 기회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지. 땅 판 돈 한 푼도 안 가진다고 선심 쓰는 게냐? 어차피 네 몫은 끝났어. 저번에 각서도 쓰지 않았냐? 땅 팔면 전부 둘째 줄 거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그거 아버지 다 쓰시라니까. 민준이한테 그걸 왜 줘요? 그래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당시 저희 부부가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 실행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땅을 팔아 돈을 해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했어요.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오신 시아버지였어요. 시부모님에게 남은 건 그 땅 하나였습니다. 그 땅 안 팔어. 아이, 좋은 기회인데 네가 뭔데 판다 안 판다야. 그게 네 땅이야? 엄연히 아버지 땅이야. 아이, 됐다. 어디서 또 소리를 높여? 아이, 죄송해요, 아버지. 아이, 전 그저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제 민준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만. 민준아, 너도 그 땅 산다는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나 들어봐라. 좋은 가격에 팔아서 네가 사는데 도움되면 좋은 거 아니겠냐. 결국 시아버지 뜻대로 저희가 땅을 사겠다고 말하는 서울 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을 통해 시아버지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서울 부자를 만났어요. 멀끔하게 생긴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더군요. 아주버님은 그 부자 부부를 보자마자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먼 길 오셨네. 엄청 멀죠? 이분이 땅 주인이신가? 땅 주인은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땅이면 사장님 땅이나 마찬가지죠. 콧소리를 내는 여자는 진한 화장에 딱 다방 마담처럼 보이는 외모였고 부자 남자는 양팔에 문신이 있는 남자였죠. 긴 셔츠로 문신을 가리려고 했지만 다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큰 문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부부가 맞나 싶었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부자 부부와 함께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 땅을 사고 싶다고요? 네. 우리 미나가, 제 와이프가 조용한 곳에 별장 하나 짓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부지 좀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자 남자가 자기 와이프라고 소개한 미나라는 여자는 저희와 대화를 나눌 카페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은 시골길과 구수한 거름 냄새 때문인 듯했죠. 그래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수상했어요. 그런데 별장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땅이 별장을 지을 그럴 자리는 아닌데? 사실 우리 아빠가 아파요. 그래서 요양 차원에서 공기 좋은 곳에 하나 마련해 두려고요. 왜요? 이런 시골에 별장 부지 찾는다니까 이상해요? 재수씨, 가만히 있어봐. 왜 끼어들어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6년 전에 아버님을 때리고 도망간 인간이 저렇게 말하니 확 열이 받더군요. 저 아버님 데리러 이 자리 나온 거예요. 아주버님이 모르시나 본데 아버님이 저한테 모든 권리 맡기셨어요. 땅을 팔지 말지 아셨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협상 주체자라고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더군요. 아우, 저 얄미운 입술 한 대만 짝 하고 때리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시세에 2배를 쳐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아이 뭐 이런 시골 땅 얼마나 하겠습니까? 파시는 분들도 기분 좋으시라고 후하게 쳐드리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이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돈을 2배나 쳐주신다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쩌죠? 사실 며칠 전부터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땅을 하도 팔라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 중에 3배 부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3배요? 뻥이었어요. 저 부부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어봤죠. 그런데 이 사람들 반응이 구리더라고요. 제가 또 한눈치 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자 남자는 태연한 척하려고 애써 연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커피잔을 든 손이 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부자 여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주버님과 모종의 눈빛을 교환하는데 그 모습의 수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사모님 배짱 좋으시네. 뭐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거래는 없던 걸로 해야죠. 아이 3배에 팔라고 하는 사람한테 파시면 되겠네. 네,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커피값은 저희가 계산할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과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에서 나왔어요. 아주버님이 아주 난리가 나서 따라 나오더군요. 재수씨, 이게 무슨 짓이야?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 시세의 2배야 2배. 그 돈이 적어 보여? 대체 누가 3배를 쳐준다고 한 건데, 어? 죄송해요, 아주버님. 저희도 고민 좀 해봐야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 차에 올라타 아주버님을 두고 집으로 갔어요. 차 안 사이드미러로 아주버님이 땅을 차며 욕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진짜 수상함의 절정이었어요. 난 당신을 믿기로 하지만 괜찮겠어? 아이 3배로 주겠다는 사람 없잖아. 왜? 더 비싸게 팔아보고 싶어서 그냥 던져본 말이야? 너무 수상하잖아. 대체 왜 저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려고 하는데? 부자라고 돈 막 쓰는 거 절대 아니야.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어? 솔직히 우리 땅 못 사면 다른 곳에 진짜 전망 좋은 데 사서 별장 지으면 되잖아. 안 그래? 일단 며칠 기다려보자. 분명 무슨 반응이 올 텐데. 그 반응 보면 저 사람들 정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 조금 쫄리긴 했어요. 진짜 돈 썩어나는 사람들이라 그냥 2배 부른 거면 어쩌나. 내가 아버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게 아닐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솔직히 시세보다 2배니 그냥 팔아버려도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으니까요. 당신 고향 친구들 중에 부동산 관련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창식이 부동산 일은 하긴 하는데 오래전에 부산 가서 일하고 있어서 이쪽 분위기 전혀 모를걸. 혹시 모르니까 창식 씨한테 분위기 좀 물어나 봐줘. 그러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애타는 속마음은 숨기고요. 시아버지께서 땅 문제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아직 조율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서울에서 온 사람들 뭔가 애타고 불안했나 봐요.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오더군요. 사모님, 어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원래는 그냥 사장님 땅 안 사고 다른 데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죽어도 그 땅이 마음에 든다네. 아이고 제가 어쩝니까? 마누라가 마음에 든다는데 3배라고 하셨죠? 제가 3배 드릴게. 그리고 1,000 더 얹어서 드릴 테니 파세요. 어때요? 이만한 가격에 앞으로 절대 못 팔아. 와, 딱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있구나. 아니, 시아버지 땅에 뭔가가 있구나 하고요. 죄송해요. 남편하고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땅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서 못 팔 듯 싶네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선 땅을 팔라고 설득을 하더군요.
나중에는 4배까지 부르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난리가 났죠. 자기 지인에게 땅 안 판다고 행패를 그렇게 부렸어요. 아이, 땅을 팔던 말던 그건 네 목 아니야. 네 몫은 이전에 다 정리해서 줬던 거 이전이야. 그 땅 국 끓여 먹던 말던 둘째 네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보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선을 그어버리셨죠. 그러고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쯤 남편 친구 창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나도 잘 몰라서 선배들한테 어렵게 물어보러 봤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3기 신도씨가 들어서는 것 같던데. 뭐? 아이, 그거 진짜야? 일단 소문은 그래. 너 거기 땅 좀 있냐? 야, 있으면 절대 팔면 안 된다. 알았냐? 역시나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달려든 이유가요. 저희는 아버님 땅 절대 안 판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난리가 나서 찾아왔죠. 이전에 금붙이 가지고 도망갔을 때처럼 씩씩거리면서요. 아이, 대체 땅을 왜 안 판다는 건데? 그 똥값 땅 3배나 쳐준다잖아. 너네 미쳤냐? 돌았냐고! 저번에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 팔고 말고는 저한테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안 팔겠다고요. 이게 네가 뭔데 판다 만다야. 말 제대로 못해? 네가 아직도 나한테 형인 줄 알아? 너 아버지 때리고 도망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 형은 죽은 거였어. 넌 나한테 그냥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말 한 번만 함부로 더 해봐. 오늘 제삿날 만들어줄 테니까. 남편이 눈을 부릅뜨자 아주버님이 깨갱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때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땅 파세요. 네? 아버지 손해보는 거 없잖아. 제발 땅 파시라고요. 대체 그 땅을 왜 그렇게 팔려고 하는 게야? 사실 그 땅 팔면 그 서울 사람들이 저한테 돈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땅 비싸게 팔면 민준이 저놈한테 떼어주고,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떼주시면 되잖아요. 네? 아버지, 저 그 돈 진짜 필요해요. 저 이제 진짜 갈 곳이 없어요.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요. 제발요, 아버지. 그 땅 파세요. 네? 우리한테 땅 팔라던 그 사람들 윗마을 박신의 땅도 다 사겠다고 했더라. 외지인들이 땅 팔라고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이유야 뻔한 거야. 내가 그 이유를 왜 모르겠냐? 아버지. 다 알고 있으셨어요, 아버님? 진홍아, 난 이놈한테 기회를 많이 줬다. 내 아들이니까. 민준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장남이라고 민준이한테 보다 더 많은 걸 해줬어. 그리고 날 그렇게 때리고 도망가고 네 엄마 폐물들 들고 도망가고, 그리고서는 6년 만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받아줬다. 집 나간 탕아가 돌아온 기분으로 받아줬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마지막까지 이 애비를, 네 애미를, 그리고 네 동생 부부를 속였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제 나한테 아들은 하나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찾아오지도 말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거라. 아버지, 아버지 그건 아니죠. 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 나 한 번만 살려줘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냉정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나서 사라져버리셨죠. 그 이후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버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남편이 2번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떠나고 시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을 쳐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저 저는 조용히 챙겨드리며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셨죠. 아주버님이 떠나고 몇 달 안 돼서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땅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셨죠.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지만 아버님 고집은 저희 집안에서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2년 뒤에 정말로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나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크게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 땅 아버님께서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지키신 땅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는 현재 정정하세요. 다행이죠. 저희에게 땅을 물려주시면서 모든 일에서 은퇴하시고는 현재는 저희와 함께 도시로 나와서 사시고 계세요. 아무쪼록 오래도록 건강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덩달아 부자가 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예요. 처음에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 때문에 땅 반을 팔았을 때였어요. 사돈이 애지중지하는 그 땅 헐값에 아무한테나 팔지 마. 나도 팔기 싫은데 어쩌겠어. 아주버님이 저 난리인데. 그럼 엄마한테 팔아. 땅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 효자가 되는 거야. 엄마가 그 땅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너랑 박서방 줄게. 그렇게 시부모님 땅 반을 친정 부모님이 사셨거든요. 하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